산업 봉쇄라는 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력으로 막는 거, 아니면 공군으로다가 막는 거. 미사일을 가지고서 포대를 세워서 막는 거. 근데 지금 이란이 셋 다 못해. 군사력이 이게 안 되죠. 그럼 남은 건 기회예요.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와서 하는 거라면 그거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와서 기회를 막는다. 기회가 해녀들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해상 항로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될 거거든요. 몇몇 중요한 지역 외에는 미국이 손을 떼겠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큰 흐름입니다. 트럼프 내각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같은 경우도 아프간에서 결국 철수를 했잖아요. 그걸 하자마자. 이제는 미국이 돈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었는데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또 테헤란 공습을 강행하면서 휴전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럴 때 중동의 미사일이 한국 금융시장에 바로 직격탄이 되고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폭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단순 외신 보도와는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다르고요. 이건 정말 글로벌 정세 변화거든요. 근데 이게 있죠.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더 크게 요동이 되는 건 맞죠. 이건 꼭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다들 이렇게 아무래도 공급망 충격이 크잖아요. 무역 물동량이 이제 충격이 오면은.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단순히 중동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피터 자이언이라는 분이 쓴 그 셰일 혁명과 미국이 없는 세계가 그 책이 있는데, 미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봤냐면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이 에너지를 과거만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미국이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제국주의라고 욕먹어가면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손을 정말로 딱 필요한 데만 손을 댄다는 거예요. 자기의 국익에 맞는 거.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 과거와 같이 안전한 해상 항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난 한 30년 정도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 유례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말 흔히 그때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썼죠. 과거에 로마가 전성기 때 전쟁이 싹 줄어들었던 시기처럼 미국 때문에, 거기선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죠. 이런 미국 덕분에 해상 항로가 좀 안정감을 찾았다. 물론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굉장히 작았었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별로 이렇게 걸리지가 않으면은 구태여 자기가 거기다가 돈을 투입하고 군사력을 투입해서 미국의 해상 안정망을 그대로 유지해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해군력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터 자이언의 얘기가 조금 극단적인 면은 있는데, 큰 흐름은 이렇게 진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언은 미국하고 일본까지는 동맹을 맺고 한국은 약간 어중간한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저는 한국도 그 동맹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보면은 우리나라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끌고 가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이 필요한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조선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동맹으로다가 들어가 있긴 한데, 현재 상황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정세가 바뀌고 있고 해상 항로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자원 조달 비용, 모든 게 다 올라가요. 이제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뉴 노멀이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정상화가 되겠지만, 지금 가는 과정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을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정성이 높아질 거고요. 이런 상태가 당분간 유지가 되면서 뉴노멀로 정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세상이 되는 거죠. 비효율이라는 건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이 단절된 공급망, 미국하고 중국으로 단절된 공급망이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고 서로 교역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몇몇 전략 산업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자원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뉴노멀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이미 물가 상승이 많이 됐죠. 근데 아마 이 정도가 될지 조금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상태에서 뉴노멀의 형성이 될 겁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또 국제 유가나 금융시장 변동성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든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번 분쟁 직후에 한국 증시나 원화 환율이 동반 급락하면서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분기점이 됐다고 보시는지 또 이번 충격이 우리만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글로벌 정세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진다. 그래서 미국이 신경을 안 써주는 중국하고 뭐 대만의 문제도 양안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터질 때 과연 한반도는 그러면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거랑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뭐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그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상당히 그 당사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뭐 잘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도 좀 불안한 나라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인 호르무즈 해협이 여러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서 만약 이란이 정말로 해협을 닫아버린다면 한국 경제가 하루 만에 멈춰버린다.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협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란에서 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다가 지금 뭐 그지 다 이제 휴전이 됐는데 제가 그 군사 전문가랑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해협 봉쇄라는 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력으로 막는 거, 아니면은 공군으로다가 막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미사일을 가지고서 포대를 세워서 막는 거. 근데 지금 이란이 셋 다 못해요. 그걸 해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군으로 할 수 지금 그 군사력이 그게 안 되죠. 그럼 남은 건 기회예요. 아무도 모를 때 살짝 와서 하는 거라면 그거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와서 기회를 막는다. 기회가 해녀들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배가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길은 설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협 봉쇄는 불가능하다. 지나가는데 미사일을 한두 방 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봉쇄가 되겠냐 하는 거죠. 미사일을 쏘는 순간에 보복 공격이 엄청나게 올 거고 그럼 한두 발 쏜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협 봉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 만에 멈추는 그런 상황이 진짜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치는 이미 다 비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외에 나머지 물자들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다투는 것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물자 관리를 하는 게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부터도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잘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무난하게 잘 넘어간 건 보도가 안 되잖아요. 뭐가 터져야지 이제 문제가 이제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전략물자를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근데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은 뭐 답이 없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영향 안 줍니다. 최근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를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미 중동 프로젝트가 멈췄고 해외 주재원들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휴전이 되었지만 건설, 정유해운 등 산업이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방위로 산업이 흔들리는 게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금방 회복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도 뭐 금방 휴전을 그러니까 막 정말 크게 터질 것 같은데 휴전을 협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란이 일단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거를 하게 되면요. 다 저걸 노리게 돼요. 호르무즈 해협 그게 약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설령 봉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쓰는 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 국가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수출을 못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란도 지금 좀 고립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방 그 회복은 되는데 불안한 요인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미국이 꽉꽉 눌러놨거든요. 사실 이제는 미국이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도 그렇게까지는 돈을 투입 못하겠다. 작년 8월 달에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그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포린 어페어에다가 쓴 거,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그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전략이 일단은 미국은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건 중국이에요. 여기서는 중국, 중동, 유럽 세 가지를 자기네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중국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유럽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예요. 니네 돈 있잖아. 왜 국방비 증강 안 해? 그러면서 니네가 알아서 막 손을 떼겠다는 건데 뭐 완전히 떼지는 않겠죠. 그래도 자원 많이 미국이 줄일 거고요.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아까 중국, 중동, 유럽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근데 중동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혼자서 모든 걸 다 누를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나머지 아랍이 전체가 다 등을 돌리게 되면 이스라엘도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끼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미국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누르고 뭐 이라크 점령하고 이러듯이 이런 행동은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뒤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동에 그동안 꽉 눌려있던 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요인이 과거보다 확실히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특히 트럼프 지지층마다 세력에서는 왜 미국이 남의 전쟁에 돈을 쓰냐면서 분열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내부 잡음일지 미국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미국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바이든 때도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서서히 손을 띄는 시기예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요충지는 물론 당연히 미국이 그 관심을 갖죠. 사실은 중국이 양안 전쟁에 대해서 대만 같은 경우도 미국이 대만은 포기 못 한다는 게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를 갔다 갔다 하거든요. 남중국해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와서 미국으로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국의 이익에 걸린 데예요. 대만이라는 곳은 떠 있는 항공모함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당연히 떠 있죠. 떠 있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저거 육지 항공모함이라고 할까요? 뭐 거의 그런 거거든요.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원유 수송량의 3분의 2가 또 남중국해로 가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국이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몇몇 중요한 지역 외에는 미국이 손을 떼겠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큰 흐름입니다. 트럼프 내각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같은 경우도 아프간에서 결국 철수를 했잖아요. 그걸 하자마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미국이 돈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마가 쪽에서 그 강력 지지층은 더 빨리 손을 떼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도 트럼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중재자 역할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줄타기를 하면서 가는 건데 아마 이런 큰 흐름은 뭐 민주공화 뭐 이건 정권이 바뀐더라도 계속 갈 거고 정도의 차이가 약간씩 나는 거죠. 더 빠르게 이제 손을 띄느냐 아니면은 좀 천천히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지지층에서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중동 문제를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이 많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거는 뭐 이렇게 그 내부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 무마하는 식으로 나갈 겁니다. 반대로 이번 위기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중동에서 힘싸움에 몰입하는 사이에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이나 친환경 사업이나 동남아, 인도 같은 신흥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찬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낙관론이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항상 위기하고 기회는 같이 오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낙관적인 주장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냐 하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가중된 거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몇몇 분야나 그나마 다행인 게 그것도 우리의 전략산업 분야가 중국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요. 다 같이 나빠지는 거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경제의 비효율이 생기는데 다 같이 안 좋아지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빠진다는 거예요. 몇몇 분야에서 중국의 견제를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 중국 견제라는 거는 정권이 유지가 되든 공화당이 유지가 되든 다음에 민주당이 되든 그 관계없이 이 흐름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이제 안 좋은 거는 뭐 방위비를 당연히 늘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방위비 많이 늘려야 될 거고요. 물류비도 늘어날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 에너지 비용도 좀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무역이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대신에 전략산업 뭐 반도체, 배터리 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반사이익 그렇고 뭐 방산에 조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굵직굵직한 거에서는 더 이익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두 개가 같이 가지만 저는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이 내놓는 대책들도 보면 임시방편인 것 같다는 의견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AI 공급 시스템 이런 대책들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위기 앞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실망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당장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진짜 카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저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제 외교가 중요한데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가 딱 나서서 우리가 공급망을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래도 그거는 미국하고 중국 쪽인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줄타기를 잘 하느냐. 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안보나 경제 안보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이런 그 외교 문제도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건 어디든 간에 우리는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거를 어느 한 이렇게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잘 하면서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전략 산업 쪽은 좀 미국 쪽 공급망을 많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휴전 상태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 충격에 그칠지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 자체를 바꿔버릴 신호탄이 될지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를 패러다임 시프트로 봐야 되는지 지나가는 위기일 뿐인지 박사님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 하나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전쟁 하나일 뿐이겠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 시프트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역적인 분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이번 전쟁이야 금방 봉합이 되죠. 당연히 이미 됐잖아요. 휴전을 했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냐? 절대 아니죠. 그럼 이란의 지금 현재 정권이 어제 그 트럼프도 나와서 자기는 이란 정권 바뀌는 거 절대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요. 그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더 과격한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도 있었지만 그럼 하마스를 갖다가 완전히 다 축출해내고 하마스의 지도자 다 잡았고 하마스를 싹 몰아내면은 해결되냐? 그럼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죠.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눌러놨던 게 지금 현재 약간 힘이 약해지면서 이런 분쟁들이 과거보다 더 시끌시끌하게 지역적인 분쟁들이 더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과거에 그 60년대, 70년대 같은 대규모 중동 전쟁이 벌어지냐?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라든지 이런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중동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적인 분쟁은 계속 나타나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져 가겠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저는 그 미중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재편돼서 완전한 뉴노멀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뉴노멀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느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정세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바이든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알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빠져나오면서 그런 무리하게 더군다나 그것도 미숙하게 했죠. 되게 잘 처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할 때 조력했던 사람들까지 다 잡혀 죽었거든요. 뭐 정말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잡혀가고 이렇게 돼서 상당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됐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이 되더라도 정도의 차이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흐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